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2%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조 2천억을 코스피에서 매수하였고요. 기관 투자자가 2,159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 진행을 하면서 코스피를 2,700선 근처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1,080억, 기관 투자자가 65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증시가 이제 계속해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포스러운 음봉 두 개 이후에 꾸준히 이제 반등을 해서 결국에는 그 공포스러운 음봉이 시작되던 지점까지 반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도 주가가 회복이 되었고요. 61선, 121선이 아래로 완전히 꺾이기 전에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V자로 빠르게 이렇게 시장을 좀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좀 이탈되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구간을 거의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반등을 해서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주 발표되는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이제 적게 나왔고요. 실업 수당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2주 전에 급락이 시작되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경기 침체가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지금 다우 나스닥이 그런 우려감으로 떨어졌던 부분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1.4%, 2.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니케이도 3.6%까지 반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가 뚝 떨어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메워주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이제 니케이도 정상적인 흐름까지 주가가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운 그런 한 주가 끝나고 지금 반등을 했고, 이번 주는 좋게 좀 마무리를 하였고요.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한 2주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그 지점까지 이 증시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투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조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며칠 정도 연속적으로 들어오던 부분을 한 번에 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한 이제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3조 정도 이탈을 했다가 지금 이제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2조 정도를 다시 메워주면서 코스피를 반등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이제 그동안 계속 이탈을 하던 금융 투자도 지금 이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다른 투자자들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고, 코스닥도 지금 786포인트로 진행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였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확실히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 진행되었고요. 지금 이틀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골고루 좀 매수를 진행해주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좋은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환율을 보시면 9.5원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1357원으로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경기가 연착륙을 하는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환율이 점점 약하게 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가 좀 과도하게 빨리 온다라고 했을 때는 침체에 따라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그죠?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가 또 단기간에 높아질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움직임보다는 이제 경기가 서서히 이제 물가도 좀 떨어지고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낮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서서히 물가가 잡히고 있는 시그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서서히 시작될 거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원달러도 서서히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의 강세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찍고 이제 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빨리 떨어져서 이제 1250원대까지 바짝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수 선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로톡스도 한 0.37%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크게 뭐 많은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지수의 반등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하락세는 조금 멎은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 중동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던 것만큼 전쟁에 대한 이 진행도가 우려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좀 감내할 만한 그런 방향으로 전쟁 상황도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지금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후에 꾸준히 이제 경기가 연착륙하면서 서서히 경기의 그런 활성화를 위한 유동 자금이 풀릴 때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때 한번 어떤 방향을 가지는지 일단 9월 달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지금 국제유가 일단 76달러로 조금 떨어졌는데요. 뭐 비슷한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2.2달러 수준으로 마찬가지 평소와 비슷하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서서히 계속 눌러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3.88% 정도로 진행 중이고 일단 뭐 연 저점에 지금 해당되는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 부분도 좀 같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국채금리도 계속 진행도를 살펴보면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시장은 코스피가 올라가기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80원 상승해서 3.19% 상승했고요. 18,7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제 시장의 반등과 함께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사실 원자력 테마 전체가 반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사실 오늘 크게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18,750원까지 오늘 3% 정도 반등하면서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 상승세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평소보다 조금 이제 힘이 붙었고요. 18,800원으로 50원 정도 추가로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410만 주 정도로 이전보다 조금 많아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여전히 이제 500만 주 아래의 적은 거래량이긴 합니다만 꾸준히 지금 증시 반등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공포스러운 하락 두 번을 이제 메워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종가와 거의 동일한 지점까지 단숨에 이제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의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면서 V자로 이 하락세는 메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시에 대한 해프닝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이제 제외를 한다면 이제는 체코 원전 수주 발표 이후에 좀 눌러졌던 주가가 반등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이 수주권이 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 관련한 불확실성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불확실성이 이번 8월 달에 해결이 될 건가 아니면 9월 달에 진입해서 해결이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회복하면서 61선과 뭐 121선은 아직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원 상태에 지금 진입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이전에 우리가 지겹도록 횡보하던 2만원으로 다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84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3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13만 주 매수, 보험투지는 뭐 3천 주, 14,000주 크게 매수 없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9만 1,000주, 상호펀드가 6만 1,000주를 매수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꾸준히 좀 매수를 하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8월 이 초까지는 좀 많은 매도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물량을 이제 메워주고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계속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발표 이전에 합병 발표 때 140만 주를 좀 많이 매도를 했고, 체코 원전 이 수주전 때도 6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한 200만 주를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다시 매수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라든지 특별하게 뭐 많은 매도를 진행해주고 있는 수급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 매수 매도를 반복했는데 오늘 좀 이제 83만 주까지 매수를 하면서 이 매수 물량을 지금 유지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이 수급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한 84만 주 정도 오늘은 실시간으로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최근에 이제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137만 주로 전날보다 한 2만 주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90만 주를 피크를 찍고 지금 8월 5일부터 해서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옵션 만기 지점으로 해서 공매도 잔고가 점차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일까지 지금 바짝 줄고 있는데 이 상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늘어나지 않고 다시 줄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매도 예비 잔고가 대차 잔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아직 여기 시간이 되지 않아서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요. 뭐 특별하게 지금 상환에 대한 상위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눈여겨볼 만한 수급은 없었고요. 오늘 거래원을 보시면 CL 쪽에서 28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CL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많은 매수를 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도 뭐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수까지 좀 붙어주면서 강한 매수가 진행이 되었는데, 자, 추정 물량과 당일 물량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면서 21.4%까지 외국인 보유율이 다시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은 크게 변화 없이 계속 20% 정도, 21% 정도를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주가, 그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 떨어졌던 이 구간은 크게 우리가 이 염두를 해둘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대로 이제 회복이 되었고 시장이 이 분위기만 형성을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사측에서도 합병에 대한 이슈가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주가는 반드시 좀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어도 매수 청구권까지 2890원까지는 지금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진입하기 전에 늦어도 9월 10일까지는 그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이제 더 진행사항은 없고요. 기술적인 부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준비한 소식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언론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안덕근, 황주호 사장이 동시에 이제 미국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명이 이제 갔다 온 것에 대비해서는 지금 원전 협력에 대한 내용이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무탄소 에너지 관련해서 협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것을 이제 협의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나간 인사들 치고는 원자력 관련된 이 인사들이 이 갔다 온 것이 참 눈에 띈다라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산업부는 회담 이후에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서 두 장관은
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 전력 부문의 이 탈탄소화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그래서 뭐 두루뭉실한 그런 내용들만 좀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 확실한 내용을 했는지는 제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자료에는 양국 간 제3국 원전 수출에 관한 논의 내용은 빠졌고 관련 회담 사진조차 배포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에는 안 장관 면담 자료 게시 또는 일정 공개,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안 장관이 워싱턴 DC에 머무르는 기간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현지에서 웨스팅하우스 측과 실무 협상을 가진 것, 그 다음에 양국 에너지 장관 면담에서 한미 양국의 제3국 원전 수출에 관한 논의가 빠질 수 없는 의제로 기결이 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를 위한 그리고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지재권 이 합의에 관한 그런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안 장관 출장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꾸려졌고 원전 국장도 동행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논제가 사실은 원자력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게 지금 성과 발표 때 그죠 갔다 와서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딱히 원전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되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비밀스럽게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거나 혹은 이번에 가서 이 딜을 했던 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전자에 가깝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언급을 계속했죠. 결국에는 잘 진행이 될 거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 막바지 협상 중에 그 긴급하게 일정을 잡고 저렇게 미국 그죠 원전 국장과 그다음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함께 나가서 한 명은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실무진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한 명은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서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진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재권 합의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출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합의가 되었고 합의가 이제 도달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발표될지는 우리에게 조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안에 발표가 될지 9월 초에 발표가 될지 아니면 그 뒤에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체코 원전의 본계약 전에는 사실 무조건 저 지재권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체코 원전을 EDF를 제치고 수주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본계약 전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합의를 거의 확실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거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체코 이 고위급 인사들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발표를 할 것 같다. 그게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때마침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과 함께 이 고위급 이 5대 그룹 총수들이 체코에 이제 9월 달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원전 협력 방문에 국내 재계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전을 시작으로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바이오라든지 모두 다 이 포괄적인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갔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이 나가는 만큼 확실한 그런 안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합의가 진행된다면 모든 퍼즐이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이러한 소식이 불확실성이 해결이 된다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유리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측에도 좀 이제 한숨 덜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을 찍고 떨어진 저 부분이 체코 원전에 대한 이 수주를 따내긴 했지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재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활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게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적어도 이 고점 이상으로는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년 3월 전에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저쪽 이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한수원 쪽에서 저 본계약 체결을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만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 7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보고 그 7개월 안에는 무조건 웨스팅하우스의 합의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때까지 가져가 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은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이제 합병이 진행되고 나서 그렇게 될지, 합병이 진행되기 전에 그렇게 될지는 사실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합병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서라도 충분히 지금 베팅할 만한 그런 이 상황이다. 그래서 좋은 결과 한번 기다려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스웨덴 쪽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스웨덴 쪽에서도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서 신규 건설 및 추가 건설에 대해서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0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한수원에서 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8월 12일에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웨덴은 앞으로 원전 도입을 위해서 비용 약 75%에 달하는 3천억 크로나, 39조 원을 차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스웨덴 정부가 장기 차입 계약제인 CFD를 채택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자들이 비용을 회수하고 일정 수준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고정 가격 형태로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고, 전력 가격이 합의된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을 보전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제 사업비로 좀 충당하는 형태인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작성 자체가 이제 체코 모델을 많이 참고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한수원이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를 한 뒤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이 스웨덴 원전도 한수원에 유리하다라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사장이 지난달 인터뷰에서 스웨덴 정부의 요청으로 원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스웨덴에 대한 이 프로젝트 이 모델 자체가 우리나라 쪽에 좀 맞춰져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2035년까지 2기 정도를 추가로 짓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스웨덴 원전도 좀 이제 입찰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카자흐스탄이죠. 카자흐스탄에서도 지금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원전 건설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발하시 원전 건설에 대해서 국민 투표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지 주민 대다수가 지금 원전 건설을 지지함으로써 이 투표 결과가 사실 원전 건설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내용이고요. 카자흐스탄이 원전 건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카자흐스탄과 좀 이제 많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특히 LNG 쪽, 무탄소 에너지 쪽 관련해서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있어서도 좀 이제 시장 공략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카자흐스탄 자체가 이 한국과의 좀 인연이 깊기 때문에 우리 쪽에 좀 유리한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굳이 경쟁을 한다면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좀 2파전으로 이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가 또 저 카자흐스탄도 좀 이제 유리하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능성 있는 이 프로젝트 외에도 사실 굉장히 가능성 높은 게 영국 원전, 사우디 원전, UAE 원전, 네,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폴란드 퐁트르프 원전도 이제 본계약을 서서히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네, 체코 원전의 본계약을 필두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가 좀 전성기를 다시 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시장이 잘 진행되고 있고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전체적인 이 분위기도 좋은데요.
이 두산그룹사가 좀 무리하게 계속해서 합병에 대한 이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산 자체에서 증권 신고서를 자진 정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딴지를 걸 만한 부분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자진 이 정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재무 수치를 반기로 이제 수정을 했고 보다 상세한 구조재편 내용 설명을 담았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합병증권 신고서 첨부 정정 공시를 했고요. 결국에는 우리 전체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식으로 또 내용을 추가를 한 것 같고요. 이제 뭐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진 정정 공시에 따라서 7일간의 증권 신고서 혈옥 발생일은 다시 계산이 된다. 7일 정도 밀렸고요. 다음 주까지 또 이제 증권 신고서가 금감원에서 반려를 할지 안 할지를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두산 밥켓은 당연히 큰 손해를 보는 게 맞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게 두산 큐백스와 두산 밥켓이죠. 두산 큐백스를 지금 이제 3,700억에 떼간다, 현금을 주고 사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산 큐백스의 전자공시 다트상에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부채가 이제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 부채 비율이 30% 정도 되는 우량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본 기준으로 해서 3,7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자산 가치에서 부채를 빼고 그 자본 가치만큼 현금을 주고 두산 큐백스를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사가겠다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합병 조건으로 현금을 그렇게 주겠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지금 이제 두산 큐백스에 대해서 작년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비주력 두산 큐백스의 숨은 가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골프장 운영이 주력 사업인 두산 큐백스는 사업 중요도 측면에서 존재감은 떨어진다. 그러나 자본을 꾸준히 쌓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본 확충에 일조하는 든든한 자회사로 거듭했다. 1,800억 원이 넘는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을 하면서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2023년에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기면서 배당에 대해서 확대할 가능성을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회사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 100%로 지분을 이제 가져와서 지금 두었는데요. 그거를 가져오는데 2,222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3,700억을 주고 그걸 사겠다라는데 1,500억의 그 차익을 떼고 결국에는 사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두산 큐백스의 배당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아주 장기적으로 저 이제 이익잉여금 수천억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지금 두산이 가져가서 그 두산 이 포트폴리오 홀딩스에 붙여가지고 그거를 배당금을 계속 받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것은 이 애시당초 두산 큐백스의 지분 자체를 두산이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산이 가지고 있던 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사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산은 보유하고 있던 두산 큐백스와 두산 프라퍼티 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에 넘기면서 1,527억 원을 또 손에 쥡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돈을 가져가 놓고 이제는 합병 두산 밥켓을 떼가는데 좀 이제 부족하니까 내가 현금을 좀 줄게 하는 식으로 역으로 이제 현금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갔던 현금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두산 프라퍼티를 그 큐백스를 그대로 떼갑니다. 근데 그동안 이미 이제 많은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데 그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지금 이제 그대로 떼가겠다는 거죠. 지난해 말 이익잉여금이 2,500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 배당 재원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 지급액이 21년 기준으로는 7억 2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전에 배당 이후에 배당에 대한 이 배당률을 높이고 배당 금액을 높이면 이제 뭐 수십억, 뭐 수백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가 가져가겠다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두산 큐백스가 또 떨어져 나가고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배당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일시적인 현금으로 공장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너네가 사업 개선해서 배당금을 만들어라, 현금을 만들어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요약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두산 밥캣이 가지고 있는 이익 잉여금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가지고 22년 12월 말, 23년 12월 말, 24년 6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기준으로 5조 2천억 가까이가 지금 이익 잉여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만큼 두산 밥캣이 가지고 있는 이 이익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가져가가지고 두산 로보틱스에서 저 배당에 대한 이 시가 배당률을 높인다면 그 이익 잉여금을 그대로 두산 지주사에다가 또 이제 배당률을 높여서 가져가는 꼴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비공개 IR이라고 해가지고 두산 지주사에서 받은 그 배당금을 이제 두산 이 주주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파렴치한 제안을 한 거죠. 큐백스도 돈 없는 포트폴리오 홀딩스가 억지로 차입금 주고 사가서 배당률을 높일 수 있고, 두산밥켓도 이익 잉여금 엄청나게 많은데 가져가서 배당률을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는 숨은 돈을 그대로 그냥 겉에 있는 자본금으로만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심지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부채를 붙여서 두산 밥켓을 더 싸게 가져가서 그 안에 있는 수조 원의 이익 잉여금을 그대로 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과 동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제 정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걸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감원에서도 분명히 인지를 할 것 같고 이제 이 다른 주주분들과 그런 모든 이제 인원들이 이 불합리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한 합병도 지금 주주 쪽에서 이제 반대가 나오니까 무산이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두산 합병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밥캣에 저런 많은 이익 잉여금과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을 활용해서 매수 청구권을 이 주주들에게 5만 원씩 주면서 본인들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선심 쓰는 듯한 돈을 쓰지 말고 1조 5천억 가지고 지금 뭐 HD 현대인프라코아 같은 그런 알짜 회사를 다시 사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협동로봇 분명히 뭐 좋습니다. 미래 밝고요.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산밥캣 이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 그죠? 소형 굴착기와 컴팩터 트랙터 이런 쪽과는 사실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두산밥캣이 지금 필요한 것은 AI와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한 이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디지털 플랫폼과 더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무인 자동화 이 트랙터와 굴착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 굳이 무리하게 협동 로봇과 진행하고 있는 기업과 합병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굴착기와 이런 그 다음에 컴팩터 트랙터가 결국에는 목표가 뭐죠? 전동화, 그죠? 전동화와 그 다음에 이 자동화입니다. 그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전동화는 뭐 전기 배터리, 그죠? 전기 배터리라든지 수소 배터리를 통해서 수소 연료로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리고 자동화도 AI 관련한 솔루션으로 자동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그것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공장을 자동화해서 생산 제조 라인을 만드는 거지 두산 밥캣이 그 밑에 들어가서 진행될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 아래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업 특성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근데 전혀 반대로 들어갔고 결국에는 그 끝을 보니 두산 지주사의 이 지배력을 위해서 두산 지주사의 배당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거기서 시작돼서 역으로 퍼즐 짜 맞춘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도 억지로 합병 시너지를 내는 것처럼 쓴 겁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고객을 공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협동 로봇 하는 기업과 컴팩트 트랙터와 이 굴착기 파는 기업이 고객을 왜 공유를 해야 되나요? 이 본인들도 쓰면서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협동 로봇 고객은 공장 자동화, 그죠? 제조 라인 자동화에 필요한 고객들이고요. 두산 밥켓은 굴착기, 미니 소형 굴착기 아니면은 그 컴팩트 트랙터, 그 산업용 지게 차량 이런 구매하는 고객들입니다. 그죠? 뭐 농장 관련된 혹은 이 물류 관련된 그죠? 이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도로 곳곳을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고객들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그 공장을 새로 설립하는 사람들 그죠? 새로 생산 기지를 만드는 기업들이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라고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 이제 건설 사업도 영위하고 수소 사업도 영위하고 디지털 솔루션도 영위하고 있는데 두산 밥켓과 왜 관련이 없다라고 하죠? 두산 밥켓의 전동 자동화를 위해서 AI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한 수소를 통해서 수소 연료를 공급할 수도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건설 사업에 두산 밥켓의 소형 굴착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두산 밥켓 관련된 굴착기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좀 이 서로 연결되는 게 저는 지금도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합병 공시 초기에는 이 부분을 다 고려하지 않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합병이 진행되었을 때 재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딱 하나만 보면 재무적으로 크게 손해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주식이 재상장되었을 때 주식 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계적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재상장 시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혹은 이 합병에 대한 이 당위성, 그죠? 두산 밥켓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이 없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두산 밥켓이 두산 로보틱스와 시너지를 낼 것 같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합병에 대한 비율을 매기는 그 과정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합병하면서 이 인적 분할해서 그 가져가는 이제 두산 큐백스와 그것도 가져가는 게 좀 이상하죠. 네,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가 돈도 없고 현금성 자산이 1억밖에 되지 않는 그 기업이 그걸 차입금으로 가져가가지고 고배당주를 또 가져가서 붙이겠다. 그리고 심지어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은 두 기업을 가져가겠다.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밀어붙여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정말 이제 국회에 타겟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정부의 타겟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밀어붙일 것인지 그거를 참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상증자를 2번 정도 참여해서 이 기업을 계속 미래 장래성을 보고 유상증자도 이제 참여해서 결국에는 손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유상증자 참여 가격이 지금 현재보다 낮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참 이제 주주들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까지 무리한 이 결과가 지주사의 배당을 위해서라. 그 다음에 지주사라는 사람이 IR을 비공개로 해서 그 배당 수익을 가지고 너네들에게 수익을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불합리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가슴에 두고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이 주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러한 소식들도 다 오픈이 되어 있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전처럼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면 큰 코 다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뭐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그런 관련된 다른 추가 소식 좀 기다리면서 이 합병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좀 이제 불합리한 점들을 좀 꼬집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합병에 대해서는 9월 10일까지 일단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반대 의사 14일이 아니죠.
24일까지인가요? 네,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25일에 주주총회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부터 10월 15일까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 경영진은 합병을 철회하든 주가를 올리든 그리고 합병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려면 좀 이제 그럴듯하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하는 기업과 컴팩터 트랙터를 파는 기업, 산업지게 차량 파는 기업이 왜 고객을 공유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산 바켓의 이익잉여금 5조와 두산 큐벡스의 이익잉여금 2,800억을 자본금을 가지고 가져가서 본인들의 배당 재원으로 쓴다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두산 밥캣 주주분들이 0.63주를 가지고 가서 갔을 때 배당에 대한 수익률도 떨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시하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상장 시의 주가 상승률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고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산 밥캣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계 없다는 것도 사실 두산 밥캣의 목표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지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소 관련 산업과 그 다음에 건설 산업 사업과 그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꼭 원자력과 뭐 SMR 집중한다고 두산 밥캣을 필요 없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건설 사업과 수소를 정리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두산 밥캣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한, 그리고 이 그룹사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